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어려운 정치 현안을 새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하는 세변의 앞 송영훈 변호사, 조윤선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윤선입니다. 네, 오늘은 무죄 판결 받으신 쪽에서 먼저 인사하시는 걸로.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1대 빵. 아니 1대 1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조윤선 변호사께서 지난주에 무죄 나올 것이다 예상했는데요. 진짜 무죄가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유, 뭐 법과 증거에 따른 정말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역시 우리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직선거법 유죄도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항소심을 통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법치주의를 중시하고 존중하는 보수 정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예. 국민의힘은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더라도 존중은 합니다. 예. 다만 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거든요. 예. 그러니까 1심 판결에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든가 네. 혹은 사실을 잘못 파악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항소심, 상고심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다는 네. 그 사법 시스템의 가능성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은요. 이재명 대표의 증언 요청은 있었지만 교사의 고의성이 없다. 이 재판부의 판단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재판부가 현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네. 가지고 아마 잘 판단하신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웃으시면서 얘기해 주시네요. 제가 너무 미소를 띠면 안 되는데. 너무 네, 미소를 띄우시네요. 물론 판결문 전문을 본 건 아닙니다. 네. 그 판결 관련된 관련된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요청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증인이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 우호적인 증인을 법정에 동행 그렇죠. 출석을 할 때 관련된 증언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강요한다거나 예. 사실과 다른 내용,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요청했을 경우에 네. 우리가 이것을 위증 교사 범위라고 지칭을 하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 부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재판부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네.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말 표정이 제일 밝으시네요. 여태까지 나오셨던 표정 중에 오늘 가장 힘있고 밝으신 표정인데 변호사님은 왜 자, 표정이- 일단 네. 판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 우리가 이 판결이 만약에 고등법원, 대법원 가서 그대로 확정이 된다라고 네.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빌드업 위증교사가 만연하게 됩니다. 빌드업 위증교사. 빌드업 위증교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 자, 지금 재판부가 제시한 논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에 그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혐의를 받은 통화가 있었던 때는 2018년 12월 22일과 24일입니다. 네. 그리고 김 씨에 대한 증인 신청서는 그 다음에 1월 17일에 제출이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달 14일에 김 씨가 나가서 증언을 합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한 7주 반 정도 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이나 변론기를 잡을 때도 길게 잡으면 한 8주 간격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번 공판기일에 다음 공판기일 증인 신청해놓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법원의 논리는 뭐냐면 김 씨가 위증을 한 거 맞다. 네. 6개의 증언 중에 4부분은 위증이 맞다고 판단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위증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요청해서 그렇게 한 것도 맞다. 그런데 교사의 고의나 정범의 고의는 없었다. 지금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 김 씨가 증인 신청이 돼 있지도 않았고 뭐 증인 신문 사항이 완성돼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무슨 증언을 할지 모른다. 이런 논리를 댔어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앞으로는 피고인이나 사건의 당사자가 증인과 접촉해서 위증을 부탁해 놓고 네. 실컷 부탁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에게 토스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증언이 이루어지는 이런 빌드업 과정을 거치면 예. 그 피고인이나 당사자를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아주 그 문제가 많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이 네. 이걸 사법 정책적으로 이런 결론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상급심에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될 수 있는 판결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다. 위증 유죄, 교사 무죄 이런 주장했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위증죄가 성립이 되면 위증 교사죄도 성립이 되는 경우가
물론 더 많죠. 더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네, 100%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제가 관련돼서 좀 판례를 뒤져보니까 예. 그렇게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그래요? 있고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 물론 사실관계가 개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딱 직접적으로 들어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는 그러한 전례들도 아마 살펴본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와 그 통화하고 난 다음 네. 그 당시에는 뭐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방법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재판부가 지적을 한 건 맞긴 한데 네. 저는 그것보다도 설명 자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원했던 증언의 내용은 KBS와 김병양 시장이 그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삼고 그다음에 그 당시 최 네. PD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는 예. 그 내용입니다. 예. 그 핵심적인 내용을 듣고 싶었던 게 이재명 대표 입장이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죠. 녹취로 예. 살펴보게 되면. 예. 근데 질문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김진성 씨는 녹취로 살펴보게 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그 증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김진성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원하는 대답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둔 게 아닌가. 핵심적인 증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김진성 씨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저는 핵심적으로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패한 교사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요. 네. 왜냐면은 자 김진성 씨의 증언 중에서 네 부분을 법원이 위증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요청으로 인해서 위증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까지도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심지어 그 부분은 김 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다시 나와요. 이재명 대표 요청으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은요 재판부가 이 녹음 파일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올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그 말은요. 네. 변호사들이 대체로 보기에는 대단히 노골적인 위증 교사로 평가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김진성 씨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김병양 성남시장과 KBS 간에 뭐 어떤 협의나 대화가 있었던지 간에 그런 것들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수행 비서입니다. 예. 그러면은 본인이 뭔가 들었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있다 정도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불과한데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에서 보면은 그 통화 녹음에서 자기는 많은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장 선거 캠프에 미리 나와 있어서 자기는 디테일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 씨가 할 수 있는 그런데 진술의 맥시멈은 어떠한 내용을 그 당시에 들은 것 같다 정도예요. 그런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노골적인 위증교사인데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 주변에서도 좀 납득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법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그 판사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까지 말을 했는데 이렇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판단이에요. 재판부마다 판단이 좀 달라질 수는 있죠. 네. 뭐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도 경기도지사 선거 네. 시절 그 경우에도 1심과 2심, 3심까지 판단이 엇갈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전에 전례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과 네. 혐의가 입증이 되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뭐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네. 어찌됐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소명이라는 것과 입증의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네. 검찰이 재판부를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설득에 이르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네.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꼭 집어서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반적인 녹취 대화 내용을 살펴봤을 때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 게 저는 재판부의 판단이 극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검찰에서는 무죄 판결 납득이 어렵다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앞서 저희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 변호사님께 네. 질문 하나 주셨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아주 흥미로운 그 보도를 제가 봤는데 네. 그 조선일보의 양은경 법조 전문 기자라고 법조 전문 기자
피해자 1세대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변호사이시기도 그렇죠. 하죠. 오늘 그분이 쓴 기사에 보니까 2022년 이후로 위증 교사 혐의로만 기소가 돼서 판단을 받은 사례들을 확인해봤답니다. 네. 하극심에서 총 65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위증범이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위증 교사가 인정이 안 된 사례는 딱 한 건 있었대요. 65건 중에 딱 한 건. 예. 그 한 건조차도 위증범의 그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무죄가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65건 중에 한 건 정도면 당연히 검찰로서도 납득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항소를 하겠다는 반응은 자연스러운 걸로 보이고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실패한 교사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심 판결의 논리대로 하면 뭔가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는 의미로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부탁을 했는데 그로부터 실제로 나가서 증언을 한 시점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증인신문사항을 뭐 확정하는 과정도 거쳤고 하니까 인과관계가 단절된 거 아니냐는 함의가 있는 판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법원 판결과 비교해 보면은 좀 많이 달라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교사범과 실제로 이제 실행행위를 한 사람 간의 인과관계를 네. 어느 정도로 넓게 인정하냐면요. 그 2012년에 당시에 낙태죄가 살아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네. 낙태 교사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네.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이제 여성이 임신을 하니까 남자가 너하고 결혼 안 하겠다. 네. 그리고 나는 아이를 낳더라도 뭐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 여성이 처음에는 아이를 낳겠다고 하다가 혼자 독자적으로 병원을 알아보고 결국에는 이제 낙태를 강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랬는데 대법원에서요. 그 남성에게 교사와 실행행위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낙태 교사죄 성립을 인정했거든요. 그 정도의 인과관계로 보면은 이거는 위증교사가 성립한다고 보는 게 매우 자연스러워요. 근데 저도 좀 느끼는 게 이 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 돼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그 증인이 위증을 할지 말지 그 위증이 됐을 때 교사가 성립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행위라는 거는 행위 시에 이미 기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번 재판부의 그런 설명자를 살펴봤을 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뭐 동의를 구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핵심적인 건 사실은 고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것이 교사 행위인지도 저는 재판부가 아마 일정 부분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를 살펴보게 되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김진서 씨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각 통화 행위 내용 자체가 교사에 이르렀나. 저는 이것이 더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봐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이 교사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그 이후에 설령 교사 행위가 인정이 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정을 봤을 때 고의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쨌든 보면 순서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원래 위증과 위증 교사의 범행 자체가 위증이 있었는지가 1번이고 그다음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가 2번이고 그다음 그 교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3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펴보게 되면 교사 행위 자체가 저는 이르지 않은 게 더 맞다고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통화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진서 씨가 결과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추궁하진 않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논리대로라면은 절도를 해라 해서 절도를 했어요. 그런데 절도를 한 행위를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에 교사를 판단한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절도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교사가 안 된다. 지금 이 논리인데. 그러니까 정범의 행위가 있어야 교사범이 성립하는 건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건 맞는데 지금 1심 판결은요. 일단 정범이 존재해요. 위증행위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위증에 대한 교사, 즉 요구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뒷단의 논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정범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그 부인한 근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화를 한 건 12월 22일, 24일이고 증인 신청서는 1월 17일, 그다음에 2월 14일에 증언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인과관계 단절처럼 그 판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서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증언을 하겠다는 듯한 의사를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론 요지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보내달라고 하고 자기가 그런 것들 잘 읽어보겠다라고 하고 그걸 읽어본 다음에 다시 통화도 해요. 그러면 이미 그때 증언을 하기로 하는 의사는 즉 위증을 하기로 하는 의사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까지 했고 그러면은 이게 교사범이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을 위증 교사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빌드업 위증교사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변호사분 두 분과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국민의힘 게시판 논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급기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나서가지고 팩트를 확인해라 이렇게 충돌까지 했어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조 변호사님? 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상대로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흔치 않죠. 보통은 비공개 회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저는 이것이 아마 김민전 최고위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살펴보게 되면 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김민전 최고가 친윤을 대표해서 한동훈 대표를 이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아마 친윤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 대응에 대해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제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다 봤거든요. 사전회의, 본회의, 뭐 뒤에 비공개회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어제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김민전 최고위원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분들도 예.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열심히 중재하려고 하셨어요. 네. 또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어제는 당원 게시판 같은 것에 관한 말씀을 일절 안 하셨고 네. 어제가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 당일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면한 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에 모두 집중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일단 상당히 뜻밖이었고요. 네.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서 고성도 나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뭐 고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소리가 나왔군요. 뭐 의견이 다른 분들이야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고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고성인지 아닌지는 뭐 듣는 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일 것 같고. 누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그건 뭐 제가 대변인인데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가요? 되겠습니까? 좀 아무튼 그런데 알려주시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공당의 지도부라면 네. 적어도 공개 발언을 할 때는 좀 팩트 체크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당무에 관한 거면요. 우리가 당 내부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뭐 당대표 사퇴하라 이런 글을 올린다고 해서 네. 그런 걸 가지고 고발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가지고 고발 대상이 되지도 않고요. 그 보도가 오보인가요? 어떻게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보도가 있다면 아마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마 특정한 협박의 의미를 담은 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것이지 네. 무슨 뭐 당대표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죠. 우리가 없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라는 네.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비판이나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고 당에서 누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송 변호사님 판단하시기에 어제 그 비공개에서는 그렇게 고성이 오가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 다른 것이죠. 조금 예. 그 약간 언성을 높여도 듣기에 따라서는 대단한 고성으로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그게 것이고 원성이 높여졌나요? 뭐 견해가 다른 분들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한동훈 대표가 그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해결책일까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진 지가 네. 시간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 당원 게시판과 무관한 사정이라고 한다면 예. 조속히 빨리 밝히는 게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관련된 내용이 사실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뭐 이번 사건과 논란을 계기로 본인이 어떻게 뭐 정치적인 예.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것일지도 있고요. 뭐 그 정확한 속내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당원들도 궁금해하니까 솔직하게 밝히시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것은 원칙과 철학의 문제, 즉 공당의 철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익명 게시판은요.
일종의 대나무 숲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당원이면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가감없이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애초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익명 게시판으로 만들어 뒀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 배우자가 됐든 뭐 한동훈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심지어 제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비난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작성자를 찾아내는 것은 게시판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자유민주정당이 가야 될 길에도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자칫 잘못했다가는 제2, 제3의 입틀막 논란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정무적으로도 상당히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 원칙을 견지한다면은 작성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게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됐든 다른 정치인 누구 본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뭐 제가 됐든 그런 사람이 뭐 누가 이름이 보인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걸 찾아내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당이 지향해야 될 건강한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또 최근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 논란과 관련해서 여론조사죠. 이 여론조사 경선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맞불 작전으로 봐야 될까요? 조 변호사님.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계기로 해서 뭔가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무슨 결심이요? 조금 드는 게 이제 친윤계와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라는 확신을 좀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명태균 게이트라고 살펴보게 되면 한동훈 대표와는 좀 접점이 좀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명태균 게이트와 얽혀 있는 분들은 보통 친윤 쪽이 많다고 할 수가 있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 보니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아마 돌파구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뭐 여론조사와 관련된 TF를 만들겠다 한 것도 그 연장선에서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요. 이 제2, 제3의 명태균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론조사 경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빈틈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빈틈을 없애서 제2, 제3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여론조사 경선에 부정하게 손을 대거나 혹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명태균 씨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여당이 변화와 쇄신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이 여론조사 경선 TF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여당에는 그런 구태 정치가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한 차원이고 자꾸 야당에서 이제 계파 갈등 프레임을 갖고 보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말한 그 위증 유죄, 교사 무죄 이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다른 사건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향후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또 무죄가 나올까요? 조 변호사님? 제가 일단 이번에 그 무죄를 맞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상기되셨어요. 사실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저는 이번에 위증교사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나머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각종 사건에 보면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하는 증거가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각종 뭐 정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저는 이번 위증교사 사건보다 더욱더 부족한 면이 있다.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잘 대응하게 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지 않나 싶고 저는 그것보다도 이번에 선거법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이것은 무죄 아니면 유죄인 사건입니다. 뭐 벌금형 100만 원 미만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무죄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상 당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겁니까? 정말로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등 재판은요. 사건이 여러 개가 병합돼 있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가 한 사건인데 각 사건, 각 쟁점마다 지금 그 증인이 100명이 넘어요. 성남FC는 뭐 수백 명 된다고 하고 그런 사건들을 지금 병합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병합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이거 분리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자 우리가 비리 의혹이 한 개면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적정한 시점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데
비리 의혹이 아주 많으면 그게 다 병합이 돼서 1심이 4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걸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재판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오래 걸리면 그 사이에 인사 이동으로 변경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판사님께서 판단할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다만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데 대장동 이렇게, 사건이나 각종 사건에서 만약 재판이 지연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증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증인을 신청하는 거는 그만큼 검찰이 너무 많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그걸 증거로 제출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는 증인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증인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참고를 해야지 이것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기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병합을 하고 네. 재판을 장기간 끈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